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집 사야 되나요? 이거는 일단은 보시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제가 이걸 한참 긁었는데, 데이터를. 자,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야 되나요? 라고 말을 하면 얘는 yes이면서 no인데, 그러니까 집을 살 수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no고, 집을 살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yes가 맞겠죠. yes. 내 집 사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은 아닙니다만, 저도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좀 되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던 것이, 제가 이제 2013년도 이후에는 집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2013년 이전에는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피터 린치도 집을 한 채 가지고 투자를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피터 린치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고,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뭐 강방청 회장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투자가 갖고 있는 되게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또 나오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대한민국은 어떻다. 우리나라는 집값 빠진다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제 일본이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 집값 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뉴욕이 등장하다가, 요즘에는 뉴욕은 싸졌는데 한국이 비싸다라고 해서 완전 다른 나라 비교를 합니다. 이런 비교를 할 때 원칙은 항상 뭔가 하면, 모든 원칙은 애플 또 애플이죠. 사과는 사과랑 비교해야 되고, 사과랑 오렌지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한국 주식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한국 아파트는 한국 아파트랑 비교하고, 미국 아파트는 미국 아파트랑 비교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비용을 고려하면 기대수익이 어떻다. 당연히 이거 우리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기대수익 계산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고,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요 파트가 이제 좀 되게 중요한 파트일 것 같아요. 요 파트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 계산으로 보면 월세 사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맞겠지만, 욕구 가설에 따르면 한 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죠. 요 밑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요 밑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되게 감정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제일 이제 옆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동지여야 되는 사람이 이제 와이프인데,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동지가 잘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 집부터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요 얘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하고, 뭐 요런 얘기를 할게요. 요런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쭉 보면서 이 생각이 도대체 왜 바뀌었을까,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해볼게요. 일단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을 이제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되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함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희소하면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죠. 이거는 주식이랑 되게 차원이 다릅니다. 주식은 돈을 버는 자산이 되게 중요하지만, 부동산은 희소하다고 하는 자산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산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이 파트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파트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 파트.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면 수요가 가구수, 인구수인데,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당연히 가구수가 훨씬 더 중요하죠. 가구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좀 사람들이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여전히 인구는 늘어나고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인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구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구수. 그 다음에 주택보급률이라고 하는 걸 보는데, 주택보급률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의 단기 모멘텀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요소는 금리죠.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봄에 폭발적으로 올라간 자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주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에서 저 두 가지가 오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요건 약간 이제 다른 자산들이랑 되게 많이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이제 팩트 체크 몇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미국, 일본과 자꾸 이제 대한민국을 비교를 해서 일본이랑 비교를 하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인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당시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누가 나왔었는가 하면 유시민 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나와서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일본처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유시민 아저씨도 모르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검증을 쭉 해서 데이터를 이제 찾았죠. 자, 데이터를 찾아보면, 일단은 인구 증가율이 일본은 진짜 줄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있고 초고령화 사회가 있죠. 결정적으로 다른 건 여기입니다. 주택보급률이 통상 얼마가 정도쯤 되면 주택이 이제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한 105% 정도쯤 돼줘야 돼요. 105%를 넘어서면
이제 노후된 아파트들이 사라지고 새로 신규 아파트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되게 적절한 수준이죠. 근데 일본은 115인데, 일본은 115인데, 한국은 이제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뭐, 현재 데이터를 보여주죠. 이거는 그 당시 만들었을 때 데이터인데, 현재 데이터는 한국이 현재 전체의 주택 보급률은, 전체의 주택 보급률은 현재가 얼마인가 하면, 현재가 104.8이에요. 104.8. 104.8이니까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105%까지 왔죠. 105%. 105%까지 근접을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00%를 넘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차별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차별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일본은 빈집이 되게 많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들이 차지한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죠. 왜 노후된 주택들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집은 87년도, 88년도에 주택 보급률이 70%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한 지붕 세 가족이 살았던 거죠. 순돌이가. 순돌이가 한 지붕 세 가족이 살았고, 엄마를 갖다 계속 졸라서 그 집주인이 뭐 자꾸 뭐라 그런다, 집 사자. 그래서 이때 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이때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200만 원 건설이죠. 그럼 이 87년도, 8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름이 뭔가 하면 선촌 아파트, 올림픽 아파트, 뭐 올림픽 땡땡땡 아파트, 이런 식의 이름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에다가 30년 정도쯤 된 거죠. 30년 정도쯤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노후화가 되게 많이 돼서 여기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주택 보급률 같은 걸 봐줘야 되고, 그리고 나라마다 비슷비슷하지 않다는 거, 비슷비슷하지 않다. 이걸 봐줘야 된다. 두 번째는 왜 대한민국에서 이놈의 아파트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가,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 노래를 부르는가, 이것도 데이터를 약간 보면 좀 재밌는 자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자료인데요. 정부가 만든 자료. 전국 서울 이렇게 있는데 쭉 보면 재밌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차지한 비중이 62%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특별시까지 해서 아파트가 차지한 비중이 67, 72, 64, 80, 73, 85. 그래서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죠. 근데 되게 놀랍게도 서울이 평균치보다도 아파트가 더 작아요.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그 수도 서울은 아파트가 되게 희소한 자원이에요. 의외로 되게 희소한 자원이고,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이 현재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확률은 당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또 뒤져서 볼 수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찾아놨네. 그래서 검색창에 지역별 주택 보급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료가 뜹니다. 뭐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고 자료가 뜨는데, 쭉 보면 현재 주택 보급률이 전국은 104.8인데 서울이 96이고, 그 다음에 부산 저쩌니 다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101.5. 그래서 현재는 100이 안 되는 지역은 유일하게 하나를 꼽자라고 하면 서울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을 되게 선호한 게 말이 되죠. 이게 옛날 자료가 없는데, 옛날에는 또 옛날 자료 한번 뒤져보면, 예전에는 제주도 같은 데도 주택 보급률이 되게 부족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역별 주택 보급률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옛날 자료인데 보시면 2005, 2006, 2007, 2008 이렇게 보면 제주도가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되죠. 그러다가 제주도가 집을 엄청나게 많이 지면서 지금 100%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옛날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효리가 제주도를 가던 시절에는 제주도 주택 보급률이 낮았고, 효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효리가 나올 때쯤엔 주택 보급률이 높았다. 효리 때문에 집값이 제주도가 올라간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뭐가 되게 유용한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여전히 이 프레임이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이 프레임. 가구수, 인구수, 주택 보급률. 그럼 현재 가구수를 딱 보자라면 뭐 TV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만 1인 가구가 되게 많죠. 그래서 나 혼자 산다가 되게 많은데, 그럼 현재 상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니까 이제 옛날에는 평형이 30평 이렇게 됐지만 지금 소형 평수, 그래서 뭐 20평, 10몇 평 이런 것이 나오죠. 그렇게 소형이 중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대형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집에 다 같이 모여 살거나. 저는 지금이 중형보다는 소형, 대형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될 것이고,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되는 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투자 기간이 좀 길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서울의 걸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상대적으로 아파트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럼 그 다음에 도대체 이게 싼가 비싼가에 대한 얘기인데 요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밑에 한 분이 답을 했기를 MV는 PQ에 답이 있다 그랬고 돈이 풀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조사를 제가 해보면 어떤 거를 보이는가 하면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조사를 해보면 이제 그 미국의 물가와 미국의 부동산 지수가 있고 한국의 통화와 한국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대부분 나라가 어떠냐 하면 원래라기보다는 대부분의 나라는 어떤가 하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돈이 풀리면 MV는 PQ니까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른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 PCE 지수, 물가 지수와 케이스 실러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여기는 서브프라임인데 이건 분명히 버블이죠. 버블이고 여기는 버블이 아닌 거고 지금도 사실 버블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바로 지난번에 FRB 의견에서 그 파월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기자가 질문을 했죠. 기자가 질문을 해서 현재 주택 시장이 너무 비싸다. 지금 이제 동시에 주택 가격이 저임금 노동자에 너무 비싸지고 있다. 이거 하우징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냐? 파월이 얘기했죠. 버블로 보지 않는다. 버블로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는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인데, 서울에 대한 얘기인데, 서울은 버블이냐? 제가 책에도 이걸 썼는데, 딱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MV는 PQ인데,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른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대부분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풀린 만큼 바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책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전세제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전세제도란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우리나라 집값은 좀 되게 웃긴 걸 갖고 있는데 현재 집이 수익률이 훨씬 더 낮긴 해요. 주식 같은 것에 비해서. 자, 그 집값이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4억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4억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보증금을 예를 들어 2억만 받아요. 그러면 6억 정도쯤 대출을 한 거고 4억은 남의 돈이고 요건 이제 우리로 따지면 부채죠. 요거 우리로 따지면 자기 자본이죠. 근데 이 2억은 되게 재밌는 돈입니다. 내 돈도 아닌데 남의 돈도 꼭 아니고 내가 남의 돈 저를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세 보증금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우선주 같아요. 우선주. 근데 이게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집값이 11억이 됐다 하면 실제로 다른 건 4억 그냥 그대로 있고 2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얘가 5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억을 투자를 해서 5억을 벌었고 여기는 10억을 투자해서 11억을 벌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10%인데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25%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레버리지를 갖고 돈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 세계 다 똑같은 건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그 부자아빠 가난아빠라는 책을 보면 로버트 기요사키 얘기하죠. 부자아빠인 내 친구 아버지는 실제로 돈을 항상 잘 빌린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비싼 옷을 입고 은행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원이 뛰어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돈 빌려주고 싶어요. 좀 돈 좀 제발 빌려가세요. 그럼 나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ROE를 취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anyway, 딱 보니까 우리나라는 통화지표와 서울 아파트를 딱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랑 열심히 이제 그 처음으로 집을 샀었을 때가 2000년도입니다. 이때 제가 집을 샀어요.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샀어요. 진짜. 왜냐면 그때는 투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공부를 하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얼마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별로 돈이 없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산 적이 없어요. 사실. 집은 항상 원래가 월세라고 생각하고 제가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뭐가 됐냐면 그 와이프가 이제 월세를 내면 돈이 아까우니까 전세를 구하자. 그래서 전세를 구하러 갔어요. 근데 집주인이 전세가 없대요. 전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이제 망연자실했죠. 왜냐하면 난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너 집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야, 은행에 돈을 빌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와이프도 저도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 아줌마가 하라는 대로 알았어요. 돈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고 집을 사고 딱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새우깡 사듯이 집을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새우깡 사듯이 집을 사서 집을 샀는데 얼마 안 해서 집값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별로 부동산으로 이제 수익을 낸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다른 투자를 하고 싶은 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팔았죠. 팔고 한 다음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 와이프한테 욕을 엄청나게 들어먹고 특히 욕을 제일 많이 들어먹었던 게 이때입니다. 이때 2006년도 저는 저때 이제 주식에 빠져 있어서 당연히 주식으로 그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얘기를 했죠. 주식으로 이 수익이 나고 있잖아.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 주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집을 사. 그래서 제가 이때 또 어마어마한 논리를 가지고 제가 한 논리 할 거 아닙니까? 한 논리를 갖고 막 수익률 계산하고 왜 엉덩이 밑에 돈을 깔고 앉아 있어? 이래서 막 증명을 해서 주식을 사면 부동산 사면 안 되면 증명을 했어요. 증명해갖고 집값은 더 올라갔고 제가 욕을 되게 많이 들어먹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집값이 쭉 빠지기 시작했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된 거죠. 봐라 내 말이 맞지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자고 했을 때보다 집값은 더 올라가 있었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 그림을 딱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집이 싸진 것이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부터는 돌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집을 사야 됩니다. 집을 사야 됩니다. 집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또 검색을 했죠. 지역별 주택보급률 이렇게 검색을 했고 그때 검색해서 자료를 막 뒤졌는데 뭐가 나왔는가 하면 지역별 주택보급률이 나왔어요. 근데 뭐가 나왔었는가 하면 그때 제가 되게 놀랍게도 우리나라 어느 도시도 없는데 과천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과천이 주택보급률이 70%였어요. 70%안 됐습니다. 69점 얼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천에 집을 사러 갔죠. 과천에 집을 사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을 사고 그럼 그 이후에 몇 번에 갈아타기를 해서 이제 현재 집이 이제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할 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 뜻인가 하면 그 가격이 싸다 비싸다라고 하는 장기에 대한 분석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돈이 풀려서 가격이 오른다. 돈이 풀려서 가격이 오른다. 근데 이 두 가지 가격이 올랐을 때 재밌는 건 뭔가 하면 모든 자산 가격의 특징은 복리로 올라요. 달리로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당 100만 원이 평당 200이 되고 평당 200다면 평당 300이 아니라 평당 400인 거죠. 400다면 슬프게도 500이 아니라 400다면 800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왜 정약용 선생은 서울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을 했을까? 근데 그 얘기를 정도전은 안 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안 했거든요. 이황도 안 했고 이희도 안 했는데 왜 하필이면 정약용은 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양이 이제 수도가 된 것은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제 얘기입니다. 한양이 이제 수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이성계 때 1392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서, 광인, 효연, 숙경령 그러고 이제 정조가 됐죠. 정조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시대가 되게 많이 지나갔으니까 평당 1, 2, 4, 8, 16 이렇게 올랐겠죠. 정량이 생각할 때는 집값이 복리로 움직였고 문제가 되니까 평당 5천에서 평당 1억이 되는 건 괜찮은데 이것도 안 괜찮은데 평당 5천이 평당 1억 된 다음에는 문제가 되니까 평당 1억 단 평당 2억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뉴욕이라는 도시도 생각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뉴욕이라는 도시도 만들어진 지 한 350년 가까이 됐으니까 또 그 도시도 계속 평당 1, 2, 4, 8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조승연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뉴욕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뉴욕에 집을 사겠다라고 했더니 전부 다 웃더랍니다. 뉴욕은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그 조선시대에 이어서 다시 이제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받아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가 일어납니다. 브레이크가 일어나서 일본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전쟁에서 브레이크가 일어나죠. 근데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났는가 하면 또 70년, 80년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복리 효과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고 특히 복리로 움직인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두 번째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의 퍼 같은 지표가 뭐가 있는가 하면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가 있어요. 사실 이 자료를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퍼를 갖고 싸다 비싸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를 갖고 싸다 비싸다라고 말을 하죠. 싸다 비싸다고 말을 하는데 현재 국민은행 그러니까 예전 주택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뭐뭐를 제공해 주는가 하면 자료를 뒤지면
뭐가 나오냐 하면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 월별 자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세가 나와요.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 월별을 보면 2008년 12월 달부터 쭉 자료가 나오고 소득 순위에 대해서도 자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그다음에서 이제 평균적인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균적인 집 정도쯤 되는 걸 했을 때는 서울 한 12 정도쯤 되죠. 12 정도쯤 돼서 대략적으로 그 가격을 보면 서울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12 정도쯤 돼요. 12 정도쯤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연봉 1억 정도쯤 되는 사람은 서울에서 12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고 이제 전국이 있는데 전국은 대충 얼마 정도쯤 되는가 하면 평균이 한 5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은행원 같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서울에서는 똑같이 연봉 1억을 받으면 12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지방을 가면 연봉이 1억이니까 이제 집이 5억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두 채를 사서 10억짜리를 사거나 혹은 5억짜리 집을 사고 되게 좋은 자동차를 사고 되게 좋은 레저를 즐기고 이렇게 할 경우가 있겠죠. 자, 경우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비싸다라고 말을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서울은 언제 비싸졌는가 하면 2018년도부터 과거 평균치를 넘어서는 비싸진 걸 한 거죠. 근데 2018년 이전에 누가 샀냐 하면 2018년 이전에는 누가 샀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전국이 더 쌌어요. 그러니까 2018년 이전은 지방이 더 쌌고 그 다음에 2018년 이후는 이제 서울이 더 싸게 여기는 전국이 쌌고 이때는 그죠. 하여튼 여기가 되게 싼 거죠. 싸게 된 거고 현재 상태를 딱 놓고 보자라고 하면 서울보다 지방이 좀 더 싸긴 해요. 서울보다 지방이 좀 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저는 좀 지금 현재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부동산 시장이 우리한테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 하면 양극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짜증을 내지 말고 그냥 데이터 자체로만 딱 본다고 생각하면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가 이걸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브레이크아웃 됐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그 포인트를 넘어선 거죠. 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제가 이걸 한번 예전에 계산을 한번 해봤었고 했고 난 다음에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1순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사람들이 돈이 제일 많은 거죠. 5분위 사람 돈을 많은데 5분위 사람은 집값이 어느 고점을 딱 뚫었다. 그래서 와 집값이 심상찮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2017년도예요. 2017년도에 집값이 올라간 것을 실감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다음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걸 언제 확인했는가 하면 2017년 12월 달에 확인합니다. 여기는 5월 달이고 여기는 12월 달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좀 차이가 났죠. 6개월 정도. 그 다음 3분의 정도쯤 되는 사람들은 언제 그걸 알게 되는가 하면 2018년도 3월 달쯤 되니까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또 석 달이 지난 거죠. 그래서 중간 정도쯤 수준에 있는 사람은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수준 차이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더 걸린 겁니다. 1년쯤 지나서야 야 집값이 심상찮아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1분위로 떨어지면 그걸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 2018년 말이 되면 8월 달쯤 되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2018년도 8월 달 9월 달 돼서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야 집값이 장난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현재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서울인데 서울은 평균 1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연봉이 1억 정도쯤 되는 사람은 12억짜리 집에 살려고 하겠죠. 근데 연봉이 2억이 되는 사람은 24억짜리 집에 살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연봉이 3억인 사람은 도대체 얼마짜리 집에 살려고 할까? 36억짜리 집에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소득이 지금 이제 쭉 벌어지고 있어서 고소득자는 더 고소득을 내기 시작했고 저소득은 의외로 소득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림도 딱 보시면 뭐가 되게 재밌냐면 1분위, 2분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 수준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근데 갑자기 5분위를 가면 편차가 되게 크죠. 편차가 크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연봉 상승률이 고소득자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러니까 딱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니까 여러 개 된다고 생각하고 합시다. 10억짜리 집을 세 채를 사는 게 좋을까? 30억짜리 집을 한 채 사는 게 좋을까? 텍스 이런 거 다 빼고 뭐가 더 좋은가 하면 30억짜리 집을 한 채를 사는 것이 효과가 높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식에서 생각하는 분산 투자랑 되게 다른 궤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를 보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값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 파트를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하고 다르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금리라는 얘기를 했고,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이 오른다는 얘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야 결국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금리와 관련된 유의 자료를 하나를 더 뒤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료가 뭔가 하면 하우징 어퍼빌리티 인덱스라는 자료예요. 주택구입 능력지수라고 하는 자료죠. 주택구입 능력지수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딱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주택구입 능력지수가 여기 있는데, 얘는 최근에 자료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자료를 바꿨는데 주택구입 능력지수는 설명이 되어 있죠.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중간 정도쯤 되는 사람이 돈 빌려서 이 정도 집을 산다고 계산하면 현재 소득으로 필요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크면 클수록 집 사기가 쉽다는 걸 얘기를 하고, 커지면 집 구매력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 주식 투자 하듯이 한다면 집 사기가 쉬워지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집 사기가 좀 어려워지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가 사는 게 최적이겠죠. 저기서 사는 것이. 자, 그러면 집 사기가 이제 드디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고, 집 사기 진짜 쉬워요가 2015년 4월이에요. 그래서 2015년 4월은 집 사기가 정말 좋았던 시점입니다. 그러면 2033년, 2014년, 2015년도는 집을 사기에 그 무엇도 다 좋았어요. 전국적으로도 싸고, 서울도 싸고, 지방도 싸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도 지금 이제 되게 저평가되고 있었고, 주택금 능력지수는 제일 좋았던 거죠. 그럼 이제 집 사기가 조금 힘들어져 가고 있고, 또 올라갔다가 또 집 사기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집 사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죠. 그러면 이 고점이나 안 가면 이런 고점들은 집 사기 되게 괜찮은 시점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사는 건 괜찮겠죠.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는 좀 약간 별로인 거죠. 약간 별로.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 지표를 보고 산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 그래서 결국은 주택금 능력지수가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안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되니까 그들이 사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류의 투자 기회가 한 번, 두 번 사라질 건 아니고 영원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요 세 가지 것들을 포인트로 놓고 사면 괜찮다. 놓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 통화지표와 부동산 가격이에요. 하나는 소득과 부동산 가격이고, 하나는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고, 여기가 모멘텀이고, 여기가 소득이고, 저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이 대통령이 어떻다, 저 대통령이 어떻다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지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되게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표가 됐을 때 꽤 큰 금액을 갖고 투자를 했던 파트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죠. 세 번째는 이거는 좀 되게 다른 얘기인데, 한국에만 있는 프라이스 렌탈 레이셔라는 것이 있어요. 매매 대비 전세. 왜 지금 이 갭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자, 이 매매 대비 전세인데, 우리나라 집이 매매 대비 전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실수요가 있고 가수요가 있죠. 가수요가 있는데,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집에서 자야 돼요. 집에서 안 잘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는 무조건 실수요입니다. 근데 가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전세를 살지 않아도 매매는 실수요도 있을 수 있고 가수요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실수요만으로 구성된 전세가 있고 실수요와 가수요가 있는 매매가 있는데, 여기가 60이고요. 60. 이때가 이제 2001년, 2002년도입니다. 이때가 DJ에서 노무현으로 넘어갈 때고, 이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고, 여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이죠. 여기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있을 텐데, 숫자를 딱 여기 보면 여기가 60이 나오고 여기 한 40 정도쯤 나오는데, 자, 계산을 좀 심플하게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심플하게 보면, 자, 매매분의 전세가 60%다. 매매분의 전세가 40%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집값은 1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집값은 10억인데 전세가 6억이에요. 전세가 6억이니까 4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 입자는 6억이라는 돈을 내면 되는 거고, 매매 입자는 6억에다가 4억이라는 돈을 내면 집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밑에는 집을 사면 10억인데 전세는 겨우 4억밖에 안 해요. 그러면 실수요자는 4억만 내면 되지만 가수요자는 6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위에가 밑에가 다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위의 수준에 있을 때는 집값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에 비해서 가수요자들이 돈 내기가 쉬워지니까. 지금은 이걸 뭐 갭 투자라는 표현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전세 끼고란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 수준이 되면 집값이 올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집값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드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집값을 잡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가수요자가 집을 사야 될 이유가 사라집니다. 자, 그 말은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세 제도 같은 것들, 전세를 하는 사람한테 베니핏을 줘서 이 파트가 딱 나온 순간 사람이 짜증을 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면 새로운 가수요자들이 안 생기겠죠.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푸시를 하기 시작을 해서 전세를 올려버리게 만들거나 혹은 전세를 매매로 가게 만들면 전세 가격이 오르게 돼요.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 지표가 여기서부터 이게 다시 올라버린다. 그러면 집값 잡기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집은 다른 나라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 그래서 집은 자기가 그 지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정책으로 하자라고 하면 이 파트가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김수현 수석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래서 매매를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고 전세가 안정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매매 가격이 안정화될수록 확률이 높을 텐데, 저기서 뭔가 이제 저는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팩트 체크를 해 들어가면, 자, 일단은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야 되냐라고 말을 하면, 집부터 사는 이유는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서 그래요. 편해서 그런데 이것도 예전랑 좀 되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우리는 사실상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쓰기가 되게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직업이 집이었던 적이 있고,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해야 됩니다. 잡이 아주 안정적이든지, 잡이 불안정하면 홈이 안정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해보시면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보라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도 그런 얘기 하지만, 가격이 조금만 움직이면 요즘에 뭐는 안 오르던데요, 뭐는 빠지던데요,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가격이 조금만 출렁거리면 무서워서 파는데, 그걸 안 팔려고 하면 뭔가 마음이 든든해야 될 파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는가 하면 집이에요. 집은 대부분 남자한테는 집은 하우스지만 집이 여자들한테는 홈이죠. 홈. 그래서 홈이 있으면 투자가 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버펫도 와이프한테 집을 사주고 투자를 시작했고, 강판초 회장도 집을 사주고 시작을 했고, 피트런치 얘기 못 들어봤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 예스와 노, 여력이 된다면 산다. 근데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럼 별로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로스 롤을 하는 거는, 성장의 롤을 하는 거는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니까, 주식도 있는 거니까. 내 집을 사는 것이 투자다. 그러니까 내 집을 사는 게 투자일 수 있어요. 내 집을 사는 게 투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위에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디자이어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피션시라든지 이렇게 리턴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있는데, 위에 집을 사는 건 약간 디자이어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것에 가깝고, 밑에 사는 건 요거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대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한 파트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걸 집을 살 때 어떻게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가 하면, 그 돈을 다 갚아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집은 이렇습니다. 내가 1억 갖고 1억을 빌려서 2억짜리 집을 사고, 집값이 올라가면 2억하고 4억짜리 사고, 여기 올라가면 20억하고 40억짜리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롤오버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롤오버.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돈을 빌리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워렌 버펫도 버펫도 나이가 60인가 70이 될 때까지 계속 모기지를 갚았어요.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금융적 마인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집을 안 사고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사고라고 한 적 있다. 집이 있고 고정적인 수입이 그쵸 요거죠.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홈도 있고 잡도 있으면 이제 안전빵인 거죠. 그러면 투자가 아주 쉬워져요. 그러면 코로나 위기를 딱 닥쳤을 때 그 2020년 3월 달에도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집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2020년 3월 달에 눈물을 머금고 팔아야 되고 그러면 다시는 투자를 잘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월세나 전세, 자가라도 들어가는 은행 이자 등이 총장에서 얼마 차지한 따져보고 투자주가 비교해요. 근데 투자주가 비교해보는 거죠. 비교해봤는데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주택 관련된 지수 뭐 되게 있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라랑 비교 자꾸 하지 말고 다른 나라랑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봐야 되고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주식은 전체 수익률 분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부동산은 전체 수익률 분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 빠질 때 왕창 빠지는 거죠. 한가는 되기 쉽고 상가는 되기 어려운 거죠. 부동산은 잘 안 빠집니다.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 수익이 미디언이고 여기 수익이 미디언인데 그림 잘못 그렸는데 수익은 누가 더 높은가 하면 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ROA 주식이 있고 ROA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ROE 주식이 있고 ROE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얘가 높을 때도 가끔씩 있죠. 가끔씩 이제 존재합니다. 가끔씩이 아니라 한국은 좀 자주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고 요 얘기는 특히 이제 누가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면 특히 남자분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남자와 여자는 하우스다. 여기는 홈이죠. 그래서 이제 하우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이 호텔이랑 계속 비교를 하는 거고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애가 이제 키가 클 때마다 계속적으로 뭐 몇 센치 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이모션한 부분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이니까 이걸 다 가지고 이게 또 얘기하려면 기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해서 그 두 나라가 뭐가 다른가를 비교해야 되지. 그냥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M2가 있고 M1이 있는데 이 자료 그려주신 분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갖다 올리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M2는 되게 안정적이죠. 안정적인데 M1은 그렇지가 않아요. M1은 그렇지 않은 것이 M1은 M1 플러스 파생 통화가 만들어져서 M2가 만들어지고 정보는 여기를 맞추는 거죠. MV는 PQ에서 여기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얘를 안정화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통화지표를 볼 때는 M2라고 하는 지표를 본다. 뭐 정도쯤 얘기합시다. 정도쯤으로. 그 다음에 이제 됐고 쓰러져가는 집이 현재 대한민국에 되게 많은 게 좀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은 투자자로 성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수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당연히 그런 것이 수도권은 한 번도 주택 보급률 100%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왜 투자재로서의 성격이 강한가 하면 서울이 주택 보급률 100%가 안 된다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서울에 오려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지방은 그렇지는 않고 지방은 그 수도권은 훨씬 더 이제 그 투자로서의 성향이 강하다면 지방은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홈이죠. 홈. 그래서 내가 뭐 집이 이쁘다, 집이 편안하다, 뭐 우리 집에는 뭐 바다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KB 호가가 오르거나 내리고 하면 지수 변동 뭘 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자료를 만들었다. 그래서 주가 지수와 아파트 지수는 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총 집이 100세대가 있고, 한 채당 예를 들어서 한 채당 1억이다. 그럼 100억이죠. 근데 집이 한 채가 어딘가 계산이 잘못됐네. 1.1억이 거래된다면 110억이 아니라 1.1 곱하기 한 채 더하기 99채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0.1 아닌가요? 100.1. 그러니까 100.1이 되고 그러면 상승률이 100.1 맞죠? 100.1이 되고 그러면 100에서 100.1이 됐으니까 얼마 올랐는가? 0.1% 오른 거죠. 0.1% 올랐는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 이게 장난 아니고 오른 거죠. 10억이 11억이 됐, 1억이 1.1억이 됐으니까 10% 오른 거죠. 10%. 그래서 아파트 가격 지수는 뭐 1%만 올랐다. 이게 장난 아니고 오른 겁니다. 사실은. 특히 거래량이 적은데 저렇게 오르고 있다. 이거는 좀 되게 무서워해야 되는 얘기들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극화 지수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셔서, 이거는 양극화 지수 그림을 그리셔서 뭔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 뭔 그림을 그렸냐면, 그러니까 이제 서울과 지방 이렇게 그렸는데, 저는 이걸 이제 이렇게 그리지 않고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 그냥 소득을 갖고 그린 것 같아요. 소득. 뭐 그래서 그렇게 그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유튜브에 부동산 전문가라는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뭐 이제 건축 허가 건수 이런 걸 보고 뭔가 대단한 결론을 도출해 샀을 것 같지는 않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애 교육시키기 좋다, 뭐 하다 해서 그냥 뭐 이제 못된 집주인 만나서 어쩌니 저쩌니 치읓하다가 더러워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유의 것들은 홈을 살 때입니다. 홈을.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뭔가 하면, 투자를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부동산 파트는 저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 투자자로 들어서겠다고 생각하면 이거 약간 다른 얘기다. 다른 얘기.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것들을 하는데,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하여튼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프로텍션 하는 정도 좀 역할을 하면서 그냥 홈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옵션입니다. 옵션.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제 집을 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을 투자를 할 때는 중요한 게 이제 정책인데, 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은 길이죠. 길을 내는 거고, 이것도 뭐 뒤져보면 그 정부가 이제 어디로 길을 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니까 하여튼 좋은 지표를 계속 보고 있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부동산이 제일 너저분한 것 중에 하나는 공동 투자가 사실 어려워요. 주식하고 부동산이 되게 다른 점이죠. 다른 점인데, 주식은 공동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은 공동 투자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상가를 같이 샀다.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요건 가능해요. 근데 저 상가가 아니라 아파트를 샀는데 저 아파트를 2명이서 같이 샀다. 혹은 3명이서 같이 샀다. 근데 가격 올라가는데 한 명은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한 명은 그만 사자라고 얘기한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건 저게 안 돼요. 처분권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내가 처분할 수 있어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부동산은 나의 파트너들과 같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답이 뭐냐라고 하면, 그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가능한 수준에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가 하면, 그 갈아타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아타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버핏이 투자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량 기업의 지분을 늘리는 거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주식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하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좋은 지역의 평수를 늘리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똑같은 수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지역의 평수를 늘린다나 우량 기업의 지분을 늘린다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옛날에 우량 기업의 지분 한 주 샀다가 2주, 3주, 4주, 5주 이렇게 사겠죠. 근데 부동산이 갖고 있는 저런 것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외곽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서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혹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방법을 찾으셔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는 게 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랑 비교해보고 통화 공급이랑 비교해보고 주택 공급 다 비교를 해봤는데, 통화 공급에 따라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게 참이죠. 예스죠. 예스. 그런데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말이 이렇게 상승하진 않아요. 이렇게 상승하지.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2015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대한민국 집값이 별로 안 올랐고, 최근에 한 5년 정도쯤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변동성을 가면서 상승한다. 주식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상승했다라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인데, 주식이 더 많이 상승했어요. 계산을 해보시면. 더 상승했는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없는 것은,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그러니까 이때 사고 팔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되게 많은 거죠. 그다음 집을 사면 서울 지역이 낫다. 뭐 당연히 서울 지역이 낫다는 것은 뭐 지표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서울이 낫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저금리라는 상황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고, 1주택자 한정이고, 부동산이 갖고 있는 하방 경직성이 있고,
주택이라고 하는 건 되게 표준화돼 있고 뭐 하다고 생각하면 집을 사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한테 제일 쉬운 건 저거죠. 그래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상당히 표준화된 상품입니다. 표준화된 상품. 그래서 뭐 3층과 4층인 뷰가 다르고 뭐 201호와 202호가 다르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아파트는 굉장히 표준화된 자산이고 되게 편안한 자산이죠. 편안한 자산. 그래서 뭐 유현주 교수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아파트는 되게 표준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현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되게 높은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는데, 가계부채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쯤 상식이냐, 현재 수준은 볼 필요도 없이 너무 비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못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인데, 가계부채를 항상 비교를 할 때 뭔가 하면 가계부채는 가계자산이랑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전 세계 인구가 20억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5억에서 20억 사이일 때 사람이 죽는 거랑 80억일 때 사람이 죽는 건 되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커지니까. 그럼 가계부채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되게 심플한데 이제 이건 업데이트도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 이게 가계부채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자료인데 2008년 4, 4분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자료인데, 자, 요게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를 보면 850조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2000조가 됐어요. 800조가 2000조가 되니까 장난하게 늘어난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가계자산은 1700조가 4100조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순자산이 나오겠죠. 순자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림을 그리면. 그러니까 가계 순자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기가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하다못해 그 비율조차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계 금융자산의 증가 속도가 가계 금융부채의 증가 속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현재 가계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계부채는 총량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소득 수준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여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많이 쓴 것이 문제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인데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산가격도 상승폭이 되게 크고 소득수준도 커서 이 사람은 가계부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희가 저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이건희 회장 걱정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이건희 회장이 돈도 훨씬 더 잘 벌고 하니까.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집값이 뭐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고 있고 상관관계가 있죠. 가계부채도 상당수가 주택구역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M2 증가량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을 비교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당연히 얘가 늘면 얘도 늘겠죠. 근데 얘가 느는데 얘는 항상 같이 뭐라는가 하면 가계 금융자산과 가계 부채를 동시에 같이 봐줘야 돼요. 같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해보면 뭐 뻔한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요즘에 부채를 늘리기가 안 쉬워졌잖아요. 안 쉬워졌기 때문에 가계 자산이 더 많이 늘었지 가계 부채가 최근 1, 2년 사이에 더 늘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세게 지금 이제 쪼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죠. 이렇게 뭐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얘기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자, 투자를 뭔가에 대한 지표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가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뭔가 룰렛 같은 것이 있으면 패턴 분석을 한다. 패턴 분석을 해서 그 패턴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료가 제가 제일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프라이스 렌탈 레이셔나 프라이스 인컴 레이셔 쓰는 사람 한 명 받고 하우징 어포빌리티 인덱스를 쓰거나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M2와 부동산 지표 이거 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전부 다 각자가 어디서 이상한 자료를 들고 와요. 그래서 뭐 이상한 자료 들고 온 것 중에서 재밌는 사람이 뭐 바젤 3 때문에 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둥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인구가 뭐 되고 있다는 둥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지표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되게 괜찮은 지표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거는 경기와 소득과 관련돼 있는 거고 소득. 그다음에 얘는 지금 현재 물가와 관련돼 있는 거고 얘는 굳이 따지자면 금리와 관련돼 있는 거죠. 이렇게 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돼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뭐 이런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런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경기 물가 금리를 갖고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긴 해요. 하는 사람. 그래서 뭔가 지표를 보려고 하면 그 지표가 나름대로 좀 객관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 다음 또 재밌는 자료인데, 재밌는 자료. 자, KB 실거래가가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만하게 뭔가, 그러니까 호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 애가 오줌을 누는 걸 봤어요. 오줌을 누는 걸 봤고, 물은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고, 애가 오줌을 누는데 이렇게 물이 쭉 흘러내려가고 있죠. 그럼 요 위에서, 혹은 이 밑에서 1시간 지나서 혹은 30분 지나서 놀 거냐? 전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걔 지난번에 가서 오줌 싸는 걸 봤어. 이 오줌 싸는 걸 봤어의 영향이 되게 강한 거죠. 왜 영향이 되게 강한가 하면 뭔가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래서 누군가 부동산에서 신고가로 거래를 하고 얼마 전 정도쯤 지나고 나서 그 신고가로 거래된 걸 갖다가 취소를 했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10억에서 거래되고 있다가 집이 11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신고가로 거래된 걸 취소하고 12억이 될 수도 있고 신고가로 처리된 걸 취소하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10억이 됐으면 다시 취소를 했다는 말은 뭔가 10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되게 강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이게 부풀려졌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도 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를 인정을 해주는 것처럼 KB 전체 자료를 갖다 우선 보는 거는 여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료보다 현재 오래된 자료가 별로 없고 이 자료는 국민은행이 주택은행이던 시절부터 트래킹해온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KB 자료를 딱 한 개를 자료를 봐요. 이렇게 딱 한 개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계속적으로 트래킹해보고 있죠. KB 자료가 약간 늦지 않냐? 당연히 늦어요. 당연히 늦는데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마치 무슨 뭐 이렇게 그 한 달 뭐 이렇게 틱데이터 보듯이 거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긴 자료를 보는 걸로도 저는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KB 자료를 보고 있고 KB 자료에 부풀려진 자료가 있든 없든 저는 그 자료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자료다 이렇게 이제 바라봅니다.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M2 통화량 갑자기 이제 맨 마지막에 M2 통화량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걸 날짜로 또 모니터링 한번 해보고 싶으셨는데 이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왜 이제 저기 별로 없냐면 이게 불안해서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던데 그냥 불안해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표를 보면 M2가 에브리싱도 아닌데 그 자료가 항상 사람들이 뭔가에 꽂혀가지고 자료를 되게 열심히 하나 찾죠. 예를 보면 지표가 weekly series continue to be updated on a monthly basis. 그래서 weekly를 monthly로 바꿨어요. 그럼 데이터는 여기 뜬대요. 여기 들어와서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week가 있고 month가 있는데 month 단위로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자료든지 관계없이 얘가 우리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걸 갖다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해요. 그럼 그냥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래서 자료가 주간 단위로 이렇게 오다가 뭔가 자료가 바뀌었다. 그럼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안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요. 빛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서 있는, 지구에 서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자료를 볼 때 되게 중요한 스피릿은 무슨 지표를 보는 게 중요한 스피릿인가? 이게 중요한 스피릿인데 자료를 볼 때 내가 알고 남도 아는 자료가 사실은 의미가 있지 나는 아는데 남들은 그런 자료를 모르고 나만 안다. 그럼 이게 의외로 투자가 성과가 안 나요. 투자의 성과가 나려면 나도 알고 남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아니 남들도 이 자료를 못 본다고 생각하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질문하신 거 보면 벨러시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벨러시티 이게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또 질문하셨으니까 또 답변을 한다면 밸런스티 오버 M2 머니스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여기 써놨죠. 쿼털리라고 써져 있고 업데이트가 이제 5월 27일 정도쯤 돼서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냐라고 하면 지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저 자료는
MV는 PQ는 GDP로 매저를 해요. 그럼 얘가 나와야지 얘를 측정할 수 있죠. 얘는 나오니까 얘를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GDP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분기의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GDP가 월간으로 나온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벨러시티는 월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한백님이 질문하신 출산율이 아주 낮아서 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산율이 아주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모든 자료를 볼 때 특징은 그런 건데, 자료를 볼 때 특징은 현재 자료가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0.7 이렇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떨어졌고, 이 상태에서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4.8이고, 이 상태에서가 이제 인구 증가율이 얼마가 나오고, 이 상태에서 서울 주택 보급률이 96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이것이 이렇게 영원히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딱 여기서만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현재 상태에서 있는 것이 이제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웃기는 건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갈라지고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고소득자들은 애를 2명 내지 3명씩 낳기 시작을 하고 있고, 저소득자들은 지금 이제 애를 안 낳거나 1명씩 낳는 경향도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변수들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나는데, 요즘에 지표를 보면 평균이라는 자료가 있고 미디언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요즘은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해져 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현재 평균적인 출산율 0.7이 중요한가, 안간 미디언이 중요한가도 되게 다르고, 요 미디언이라는 자료를 만든 것은 뭔가 하면 여기가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아예 2개가 생기고 있는 거죠. 2개. 그래서 그냥 평균 1개로 보는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표를 보는데, 이런 지표를 볼 때 제가 되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이런데, 투자를 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정확도와 정밀도가 다 높으면 이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도가 낮고 정밀도가 높은 게 있고, 정확도가 높고 정밀도가 낮은 게 있는데, 얘는 최악이죠. 얘는 당연히 워스트고, 우리가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을 해야 된다면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도를 높이고 정밀도는 낮아도 되는데, 이런 지표를 볼 때 왜 우리가 불안한가 하면, 야, 작년 9월 10월부터 내가 신문에서 난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서 뭔가 하나가 삐꾸가 있대. 그러니까 이 전체 자료를 다 뒤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하다가 보면 이렇게 될 확률도 되게 높아요. 두 번째, 내가 M2 지표를 보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M2 지표를 날짜를 딱 봤는데 다른 건 다 날짜별로 나오는데 갑자기 날짜가 안 나와서 되게 불안한데, 오늘 보니까 자료가 뭔가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이 자료를 어디서 봐야 될까? 나는 모르고 남들은 아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자료를 또 막 뒤에 꽂혀가지고 막 이 자료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인터레스트 온 익세스 리저브 이런 거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리버스 RP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리버스 RP 이런 금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근데 저 자료를 막 뒤져 찾는 유의 것들은 뭘 항상 만드는가, 우리한테 끊임없이 열정을 요구하거나 열심을 요구하거나 부지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를 너무 많이 보고 하면 어디 꽂히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뭔가 내가 하나 딱 꽂힐 때가 있어요. 꽂힐 때가. 그래서 와, 내가 뭘 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봤는데, 와, 신문에 이 기사 봤어. 야, 걔들 실거래가 조작한대. 그럼 이 자료를 못 보고 있어. 그럼 도대체 뭘 봐야 되지? 새로운 자료를 또 봐야 되나?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기후이기를 바라는데, 워렌 버핏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버핏은 이런 삶을 살거든요. 이런 삶을 사는데, 버핏이 예전에 월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되게 재밌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대충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보더라고. 그리고 항상 꼭 틀려. 왜냐하면 이렇게 디테일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틀린다는 거예요. 자꾸 틀린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물가 금리를 보는 걸로 되게 충분하고 포워드 EPS와 그 다음에 이제 퍼 레벨 정도쯤 보는 걸로 되게 충분한데 뭔가 얘도 봐야 되고 저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니까 되게 힘든 거죠. 저는 부동산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 일일이 뭐 다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전 되게 웃긴 것 중에 하나가 그 임장이라고 하는 것도 좀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네이버 지도가 엄청 잘 나왔어요. 네이버 지도가 잘 나와서 지도를 딱 찍어놓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겠다 길 찾기 딱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딱 찍으면 탁 나옵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몇 분 뭐 다 나옵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걸 굳이 뭘 해가지고 막 뭐 직접 걸어다니보고 왜 걷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다 보이는데 지도가.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 없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저는 너무 많은 자료를 봐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부동산은 큰 그림만 그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마치 주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이제 힘든가에 대해 제가 쓴 건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부동산은 주식은 할래 말래예요. 부동산은 할래와 전세는 사실은 쇼를 친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여기다 이제 쓴 이유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주식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합시다 라고 생각하면 달러에 대한 숏 포지션이었던 삶을 롱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게 힘든가 하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해서 롱이죠. 한국어를 롱 포지션을 갖고 태어났고 영어에 대해서는 포지션이 없었지 않습니까? 포지션이 없었고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영어를 롱 포지션을 취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달러에 대해서 롱 포지션이 원래 없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없던 것을 새로 하려고 하면 노력이 들어와요. 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 항상 모든 숏 포지션은 숏 포지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숏 포지션에 대해서도 숏을 롱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도 제가 좀 되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좀 되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는 부동산 시장의 투자를 망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청약제도거든요. 이 청약제도가 되게 웃기는 겁니다. 옆집이 10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정부가 내가 찔러서 내가 눌러줄 테니까 넌 이걸 7억 주고 사거나 넌 이거 8억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근데 7억 주고 8억 주고 사는데 옆집은 10억이면 당연히 청약을 할 거 아닙니까? 청약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냐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확률 낮은 게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이제 로또도 산 적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을 하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사실 없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만약에 청약제도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자들이 의외로 되게 롱 포지션을 잘 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부동산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저는 경매를 노리고 있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전 청약 한번 해보려고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일어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야 정부가 나한테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고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마치 주식시장처럼 내가 쟤를 위해서 도대체 뭘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듯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 전 정말 되게 잘할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부동산은 양도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식이 양도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주식은 1년 만에 팔면 양도세를 50% 물겠다. 근데 부동산은 1년 내에 팔면 양도세가 없다. 그럼 사람들이 의외로 부동산 투자는 잘 못할 것 같고 양도세를 물린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의외로 주식 투자는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항상 우리는 저게 반대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다는 이유로 샀다 팔았다를 너무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 네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은 투자 규모가 일정 수준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액이 작으면 하기는 좀 되게 힘든 시장입니다. 힘든 시장인데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서울의 강남에 뭐 요지에 뭘 사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비교하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약간 외곽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서시면 돼요. 마치 주식을 한 주, 두 주, 세 주 사듯이 그런 느낌으로 지역을 움직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자, 들고, 그래서 그런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리스크 리턴 페이오프를 보면, 자,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 뭘 하면 될까요? 이건 CFA 교재에 있는 걸 따서 제가 약간 바꾼 건데, 가장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많이 벌 것도 별로 없고, 근데 그렇게 뭐 날릴 것도 없고, 이렇게 돼요. 근데 돈을 좀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면 재건축이 있고, 돈을 많이 벌겠다. 재건축은 시간으로 때웁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보상이 더 큰 거는 재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훨씬 더 긴 기간이 걸리지만, 한번 재수 없으면 20년씩도 걸리지만, 보상을 가장 많이 주는 건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스크 리턴 페이오프인데, 제가 볼 때 부동산이 리스크가 타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임. 그래서 가장 롱런으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투자 기간이 긴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볼 수 있을 거다. 토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작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크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젊으면. 내가 나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동네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